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재혁 이사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DRIP에서 기업 경영 컨설팅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외 기술 보호 최적화를 위한 지식재산 믹스 전략에 관한 것인데요. 사실 저희가 전략이라는 게 뭔가 크게 이제 고민을 하지 않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전략이라는 거, 결국 전쟁에 이기기 위한 책략이다, 이런 사전적인 풀이가 있는데, 모든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게임의 룰이죠. 그러니까 장기나 체스나 바둑이나 어떻게 두는지에 대한 룰을 아시고 계셔야, 그래야 이제 전략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업계에 한 20년 정도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자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거니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제로는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일반인들이 그걸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도 앞부분은 좀 지식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흔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만 포인트를 좀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뒷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전략적으로 해외 진출을 고민하시고 계신 기업 또는 해외 진출하신 중소기업들이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일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식재산이라는 말, 뭐 지적재산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산업재산이라는 말씀을 표현을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무형적인 어떤 기업의 자산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를 합니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이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 서비스표, 이런 것들도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요. 그리고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지 못하시는 내용 중에 이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아주 긴 이름의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업비밀도 보호를 하고 있고 아이디어나 데이터 성과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장기판 위에 이런 8가지 또는 뭐 10여 가지 정도의 말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장기를 비유를 들어보자면, 차는 똑바로 일직선으로만 움직이죠. 포는 하나를 건너뛰고요. 자, 그렇다면 장기를 잘 두시는 분은 그런 말들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말들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셔서 장기 이제 상대방의 왕을 공략하는, 이런 게 이제 장기의 게임의 룰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식자산 전략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말들의 특징, 이 친구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생각합니다. 자, 특허제도부터, 가장 유명한 특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지식재산은 잘 모르셔도 특허라는 말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자가 왜 특허로 번역됐는지는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 특허라고 하니까 자꾸 특별히 허락받은 또는 특별히 허가받은 뭔가 something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실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담으로. 그런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저희가 어떤 기술에 대해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싶다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특허 등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름이 특허이다 보니까 이제 이 일반인들은 흔히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요. 특허를 냈다. 이건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흔히 쓰시는데, 몇 가지 이제 오해가 있는데 그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내면 권리가 생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는 설정 등록을 마쳐야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출원만 해놨다고 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물론 예외적인 어떤 보완책들은 특허법에 조금 이제 그 이후에 생기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특허 출원을 해둔 상태에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이걸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허 출원은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특허 등록이 빨리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뭐 우선 심사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변리사분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특허 등록을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등록을 받으면 무슨 또 손해를 감수하셔야 되냐면 특허는 영구무원한 게 아니죠. 그래서 등록되고 나서 20년간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특허를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다. 이걸 저희가 이제 조금 낯선 용어로 속지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해외 진출을 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임의 법칙이 특허는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국이나 필리핀, 미국에 가서 권리 주장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업 대표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느 나라에 진출할 줄 알고 그거를 미리 그러면 나라마다 다 등록을 받느냐. 이 제품을 수출하고 나면 뭐 20개국이 될지 30개국이 될지 동남아 시장 전체에 다 깔릴 건데 그러면 어디다가 그러면 그 20개 되는 나라에 모두 다 출원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실익이 있느냐 여부는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주요 시장이다라고 하신다면 필리핀은 반드시 특허 등록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필리핀을 통해서 그 주변에 뭐 미얀마라든가 일부 국가에 상품이 그냥 조금 소량 판매되는 정도의 가능성이다. 그러면 등록을 받으실 필요는 없겠죠. 비용을 고려한다면. 자, 이런 속지주의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낯선 용어가 선출원주의라는 게 있는데 특허는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뭐 가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동시에 똑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려 가지고 발명을 했다고 치죠. 근데 한 사람은 이 특허 제도를 잘 알아서 곧바로 그 다음날 가서 특허 출원을 했는데요.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발명을 한 거니까 뭐 이걸 나한테 권리가 있겠지, 인정해 주겠지라고 생각해서 출원을 안 하시면 출원을 한 사람만 보호를 받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허 출원을 하면 본질적으로 치러야 하는 대가는 그 기술이 공개가 됩니다. 그걸 공개하는 대가로 20년이라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게 특허 제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기술이다. 이건 공개하면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기술이다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특허 출원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그게 이제 뒤에 말씀드릴 IP 믹스 전략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일단 특허 제도의 기본적인 룰이 그렇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사 청구를 해야 특허청이 심사를 해줍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민원 업무하고 좀 착각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민원 업무는 뭐 신청서를 내면 관공서에서 알아서 뭔가를 해주죠. 그런데 특허 출원은 심사 청구라는 제도가 별도로 있어서 그걸 통해서만 심사가 진행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사실 디테일한 내용 같지만 특허를 좀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허 출원과 등록 시점의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특허 등록을 계속 미루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빨리 당기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전략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특허라는 게 자, 출원하고 곧바로 뭐 한 달 안에 등록이 되는 게 아니죠. 보통은 2년 이상 걸립니다. 빨리 이제 줄이려면 또 다른 제도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자, 그것만 일단 알고 그 다음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특허 등록을 받으면 이거 국가가 인정해 준 거니까 정말 막강한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해요. 진짜 막강한 권력이긴 합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똑같은 기술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이긴 한데 등록 무효 제도라는 게 또 따로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국가가 심사를 해서 특허를 준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또 그걸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이건 특허로 적절하지 않네라고 해서 무효를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등록무효 심판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되게 모순 아니냐라고 이제 되게 황당해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국가가 특허를 내주고 한참 있다가 또 이건 특허가 아닌 것 같네요라고 하면 국가가 나한테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항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는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다. 등록무효 제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특허가 등록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진출해야 되는 시장에 경쟁사의 특허가 떡하니 말뚝을 받고 있다라고 할 때 1차적인 방법은 피해가는 거죠. 그런데 피해가는 방법도 있지만 말뚝을 뽑아버리는 방법도 있다. 그게 등록을 무효시키는 방법이죠. 자, 이런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청구항이라는 생소한 단어인데요. 특허권의 범위는 청구항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허 서류를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으면 뭐 10페이지짜리도 있고 100페이지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영어로 클레임이라고 하는 이 청구항이에요. 이 청구항에 쓰여 있지 않은 내용은 권리로 주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발명의 설명에다가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놓으셨다고 해도 결국은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 물론 이것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청구항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특허의 권리가 정해진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중소벤처기업이 이런 지식재산 제도를 정말 깊게 이해를 하고 전략을 구사한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전문가 분들과 이제 코워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공부해서 아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와 관련해서 늘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특허 출원하실 때 돈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저기 변리사분은 너무 비싸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이제 또 저렴하게 특허 출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렴하게 특허 출원을 하신다는 이야기는 그 담당 변리사가, 전문가가 시간을 그만큼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 보면 이 청구항이 이걸 왜 이렇게밖에 안 해줬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청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저희 특허 등록 받아놨어요 라고 이제 굉장히 든든해 하시는데 막상 분쟁이나 어떤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시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그거를 무효를 시켜버리는 케이스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희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법인 등기라는 어떤 정형화된 절차를 거치는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신경을 쓰셔야 하는 절차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말을 드려도 뭐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특허는 상대방에게 이제 다른 경쟁사에게 내 기술 쓰지 마라는 주장을 하시고 싶으면 청구항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청구항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른 사람이 베꼈을 때 특허 침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회피가 아주 쉽게 청구항이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청구항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특허 제도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에 전략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조금 흔히들 잘 모르시는 부분만 짚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디자인은 특허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안에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허법 따로, 디자인법 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디자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 저희 업체는 기계 부품 B2B 쪽이라 디자인 뭐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거랑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계 부품이나 심지어 나사못도 디자인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어떤 예쁘게 꾸미는 것이다라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디자인 제도도 특허만큼이나 강력한 지식재산 제도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허와 효력이 차이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디자인도 특허니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뭐 법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디자인이라는 게 지식재산 제도로서 특허하고 거의 유사할 정도의 강력한 효력이 있는 권리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 내용은 특허랑 비슷합니다. 선출원주의다라는 것도 비슷하고요. 먼저 등록을 해야 권리가 생기는 것도 비슷합니다. 등록 무효 제도가 있는 것도 비슷하고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우리는 기술 기업이라 디자인은 별로다라는 오해는 일단 오늘 이 시간부로는 안 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애플이 처음에 스마트폰이라는 쪽의 어떤 시장으로 진출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쟁쟁했던 모토로라, 노키아, 삼성 등등의 이제 2G 폰을 만들고 있던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애플이 전화를 알아? 전화와 관련된 기술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애플이 전화기를 만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로 충분히 공격 또는 방어가 가능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애플이 어느 쪽 틈새를 뚫고 들어왔냐? 디자인을 뚫고 들어왔죠. 그래서 애플은 특허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디자인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직도 갤럭시 폰의 코너는 각이 져 있는데 코너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는 아이폰밖에 없다라는 게 이 디자인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당 기간 동안 애플이 이 코너가 라운드져 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특징을 디자인 등록을 가지고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사실상의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상표라는 것도 지식재산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저희 나라 기업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요즘 K푸드다, 무슨 한류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상표에 대한 어떤 한국 제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폭발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상표라는 브랜드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뭐 칠레, 페루에 있는 회사가 여러분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SNS나 검색만 하시면 한국에서 특정 제품의 어떤 상표가 유명한지를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칠레, 페루에서 그거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제품에 갖다 붙여버리면 그냥 제품의 출처를 상표를 보고 인식하는 소비자들 기준에서는 이게 그 회사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과거 같으면 저도 초창기에 그런 업무들을 좀 많이 해왔는데요. 인텔이나 뭐 이런 큰 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본인들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두 글자만 들어가 있는 상표가 출원되잖아요. 무조건 다 이의 신청을 해요. 그래서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인텔 본사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 110몇 개국에서 그런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벌리고 있는 게 과거의 글로벌 기업들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중소벤처기업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요 시장에서 나의 상표, 브랜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또 다른 주제의 엄청 큰 문제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상표 또한 특허 디자인하고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 등록받지 않으시면 권리 주장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자,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나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는 어느 영역까지 커버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항상 코스트와 관련지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자면 얼만큼 또 좋은 브랜드를 만드느냐, 그러니까 네이밍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도 사실은 중소벤처기업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마침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신문을 스크리닝하는 과정에서 스페인에 어떤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이 팝업 스토어 형태로 진출을 했는데 굉장히 화제라고 그래요. 그 브랜드의 이름이 예쁘나입니다. 예쁘나. 영어로 YEPONA 이렇게 해서 예쁘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스페인에 진출을 했더라고요. 자, 이 예쁘나를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예쁘나라는 이름으로 화장품을 지정 상품으로 해서 출원했을 때 등록받을 가능성은 뭐 제 생각에는 6대 4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스페인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스페인은 예쁘나가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아파트가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회사가 아파트를 내 상표로 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절대 등록될 리가 없죠.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한글 상표를 가지고 외국에서는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는 등록이 되고 저 나라에서는 등록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막 왔다 갔다 할 텐데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리자면 해피콜이라는 주방기기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해피콜이라는 브랜드가 중동에서 상표 등록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좀 문란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해피콜이 왜?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나라에서는 이게 약간 성적인 서비스하고 관련이 됐다는 이유로 등록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나이키가 우리나라에 처음 상표 출원을 했을 때 그 스우시 마크 있잖아요. 그것도 등록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브랜드를 키워나간다라는 것은 그런 개별적인 사안 또는 국가별 사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나간다는 측면에서 각 나라별로 상표 제도의 특징, 이 상표가 저 나라에는 등록이 될지 안 될지 여부를 사전에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표까지는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산업재산권이라고 분류되는 전통적인 의미의 지식재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논리 체계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 저작권은 등록하실 필요가 없이 창작하면 그냥 곧바로 본인이 저작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흥얼거리다가 이번에 로제가 흥얼거리다가 만든 노래가 아파트라고 해요. 자, 흥얼거리고 나서 흥얼거리면 사실은 창작이 완료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노트에다 기록하면 더더욱더 이제 창작이 완료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시점에 로제는 그 곡의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베른 조약이라는 것에 의해서 전 세계가 거의 공통된 룰을 따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큰 약점은 특허나 이런 산업재산권에 비해서 권리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조금 더 깊이 필요하신 분은 깊이 들어가 보셔야 되겠지만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법 체계가 아니에요. 표현 방식만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동일해도 달리 표현을 하면 그건 그대로 또 저작권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가 흔히 무협소설의 플롯이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고초를 겪다가 뭐 아주 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복수에 성공한다. 이런 기본적인 3단 플롯. 이 플롯 자체를 저작권이 보호하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자, 그런 플롯 자체는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저작권을 가지고 기술을 보호한다라는 게 사실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장기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고수들은 쫄을 가지고도 게임에 이깁니다. 저작권이 쫄이라는 말은 아닌데요.
저작권이라는 것도 제도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시면 기업에 따라서는 해외 진출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느 정도 하이테크 기업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하게 되면 사실은 특허보다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쪽으로 기술 자산이 재편성되고 또는 포트폴리오가 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특허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특허라는 것은 기술을 공개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될 기술, 나는 공개하기 싫은 기술, 공개해봐야 다른 사람만 좋은 일 시켜주는 기술, 이런 것들은 특허를 내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특허를 안 내면 어떻게 하세요? 자, 비밀로, 노하우로 가지고 계실 텐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요? 그쵸? 그래서 객관적인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 화면에 보실 때 비밀관리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충족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제반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나의 영업비밀인데 제가 나빠요 라고 아무리 욕을 하셔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률적인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으시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요건이 비밀이어야 하고요. 이건 당연하겠죠. 두 번째 요건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본인이 그걸 비밀로 관리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럼 비밀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자, 아주 쉬운 방법은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다가 비밀이라고 표시를 하시고 또는 표시를 못 하시면 그 비밀을 접하는 상대방에게 이건 제 비밀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직원들이라면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으실 테고요. 외부인이라면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실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기술은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셔야 그래야 영업비밀로 어떤 이건 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업비밀 보호를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기초 과정이에요. 사실은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전략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40분 정도 동안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략적으로 그런 이야기들, 이쪽에선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물론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라면 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만나셔가지고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무작정 해외로 나갔다가는 이거 그냥 털털 털리고 나오겠구나. 사실 그런 중소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잠깐 반짝 성공하나 싶었더니 금방 어떤 카피 제품이 등장을 하고 또는 제3자가 가격을 후리쳐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먹혀버린 시장을 개척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했는데 막상 수익을 거둬들이는 시점쯤에 와서 도둑이 와서 밭을 싹 쓸어버린 거. 이런 케이스들이 중소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시간들을 아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가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기업 담당자도 경영진이나 대표님도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이해도는 갖고 업무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쪽 업계에 계속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준비 안 된 의뢰인이 많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저희가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100점 100패, 100점 100승?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 전문가가 그에 맞는 처방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분이 병원에 가셔서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횡설수설을 하시면 의사가 뭐 MRI에 넣지 않는 이상 넣는다고 해도 증세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겠죠.
자, 기술을 보호해야 되는 전략은 사실은 기업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시간 관계상 짧게만 말씀드리면 기술의 성숙 주기가 저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초반에는 이제 커브를 이루게 되는데 기술 도입기와 태동기 쪽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많은 특허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선발주자들에 의해서 특허가 다 선점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그 틈새를 비집고 내가 특허를 낸다고 한들 그 권리가 굉장히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있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R&D 능력이 된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류의 제품들이 이미 성숙기에 도달한 시장에서 지금 와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해외 진출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업이 계시다면 최소한 애플 갤럭시보다는 더 잘 만들어야 되겠죠. 더 잘 만들면서도 그들의 기술을 다 피해 나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회사가 지금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의 상황도 잘 아셔야 되고, 그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 기술, 우리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래야 우리가 전략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전략 이야기를 할 때 많이들 빠뜨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직무발명 체계라든가 이런 권리 관계를 되게 소홀히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 시장 진입을 해서 입소문이 좀 날만하니까 저 기술 내 건데 나도라고 하면서 숟가락을 얹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말씀드릴 텐데 직무발명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의 종업원이 한 발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심전심 그냥 회사가 발명한 거겠거니 라고 생각하시고 막상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이제 종업원하고 분쟁이 생기게 되죠.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법에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라고는 뭐 전혀 없고 권리 승계 절차도 밟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기술이 돈이 된다라는 사실이 먼저 나오면요. 그 다음에는 정말 복잡해지죠, 문제가. 두 번째 흔히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공동발명 관계를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창업하셔가지고 으쌰으쌰 하실 때, 자, 그때 공동발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회사의 권리고, 어디까지는 개인 발명자의 권리인지를 가르마를 교통정리를 잘 해두지 않으시면 해외 진출해서, 이제 좀 성과가 나나보다 하는 시점에서 추진 동력이 와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사실은 전략을 논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지피지기죠. 그래서 시장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만 전문가에게 맡기시기 전에 기업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특허 지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리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회사와 가장 직접적인 경쟁사 또는 경쟁 제품이 뭔지는 기업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걸 모르신다면 전문가한테 가시기 전에 그것부터 조사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 시장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 시장에 자, 이런 레이저 포인터와 관련된 제품이 뭐가 유통이 되고 있는지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시장 조사는 당연히 마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장 조사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시장의 기술 경쟁도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과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제품과 관련해서, 로지텍은 이 제품과 관련해서 아랍에미레이트의 특허를 가지고 있을까? 이건 당연히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아주 요행스럽게도 특허가 없어요. 자, 로지텍, 이건 가정입니다. 로지텍이 미국에만 특허를 받아놓고 아랍에미레이트에는 이 제품의 특허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기업분께서 아랍에미리트에 이와 똑같은 제품을 출시하셔도 특허권 침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또는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서치는 기업에서 직접 해주셔야 되고요. 아주 편리하게도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각국의 특허청 또는 뭐 이런 세계 지식재산기구, 제가 지금 화면 왼쪽에다가 WIPO라고 적어놨죠. 이런 사이트들에서 직접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꾸 챗GPT한테 물어봐서 한 방에 가시려고 하는데 챗GPT가 아직 IP 쪽으로는 지능이 많이 발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꼭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사실 본론이에요. IP 믹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의 성을 보시면 굉장히 다층적인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곽 쪽에는 이제 물웅덩이를 파서 보병들의 접근을 통제를 하고요. 높은 벽도 세우고 막 이렇습니다. IP 믹스 전략의 핵심은 특허만 생각하지 마시라라는 거고요. 특허 말고도 이 장기판 위에는 다양한 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전략이라는 것은 특허가 뚫리면 그 다음에 나의 방어선은 어디지? 라는 걸 생각하는 게 전략인 겁니다. 1선, 2선이 뚫리면 그 다음엔 뭐? 그 다음엔 뭐? 결국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가장 늦추게 만드는 거. 그리고 결국은 핵심 기술은 탈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기술 보호 전략일 텐데, 그러려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레이어를 쌓으셔야 되고, 그 다층이 각각의 지식재산 제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받았으니까 상표 등록했으니까 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중소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지 마시고, 저작권이라든가 뭐 디자인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려면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텐데 이 내용은 일단 시간 관계상 화면으로 대체하고요. 자, 그래서 특허와 영업비밀을 선택을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기술에 따라서 어떤 게 특허에 적합하고 어떤 게 영업비밀에 적합한지를 직접 판단해 보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변리사분을 만나서 특허 출원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특허 출원을 할 때 이 부분을 출원하는 게 과연 실익이 있냐 없냐 여부를 변리사님과 꼭 상담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경쟁 기업이 베끼기가 쉬운 기술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베끼기가 어려운 기술이라면 사실은 특허를 굳이 안 내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구글이 검색 서비스를 하면서 검색 알고리즘 공개하나요? 안 하죠. 왜 공개 안 하냐면 경쟁자들이 아무리 검색을 많이 해봐도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코카콜라도 마찬가지고요. 콜라를 아무리 먹어봐도 그 정확한 레시피를 알 수가 없죠. 그러면 100년 동안, 2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게 낫지. 그걸 특허를 내가지고 20년만 하고 시장에다가 오픈해버리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 상식적인 판단만 해보셔도 사실은 IP 믹스 전략을 구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련 사례는 3M 사례인데요. 중소기업이라서 이게 가능하겠냐 싶지만 결국은 기업 내부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각 직무 발명 이 절차에서 그런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IP 융합 전략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IP 믹스 전략과 거의 비슷합니다. 세부적인 강론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IP R&D 전략에 관해서 한 2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뒤에 또 이제 다른 그 내용도 있을 테니까 IP R&D 전략의 개념은요.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갖고 변리사분한테 찾아오세요. 일단 발명이 끝난 다음에 오시죠. 그런데 이미 들인 시간과 공은 있는데 특허가 안 된다 그러면 되게 실망하세요. 그렇죠? 자,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려면 개발을 하시기 전에
R&D를 하기 전에 IP 관점에서 R&D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 IP R&D 전략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환경 분석이라든지 기술 분석을 먼저 하셔서 자, 빈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이제 찾아 들어가시는 게 IP R&D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 관계상 관련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기술을 꼭 자체 개발해야 되는 것만 대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하신 기술은 저희 나라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의 공공기술을 이전받으시는 방법, 이런 걸 저희가 흔히 오픈 이노베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국유 특허는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도 특허를 확보하실 수 있으니까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기업 같은 경우에 막 2년, 3년 동안 특허를 확보하시는데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공공기술을 잘 찾아보시면 꼭 필요한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록은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한번 이제 해외 진출을 하시는 기업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이런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이 지역 지식재산센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특허 검색을 하시려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키프리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각 국가별 지식재산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글로벌 IP 가이드북이 온라인상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코트라 아시죠? 네, 그리고 지식재산보호원에서도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니까요. 관련 사이트 한번 확인하시고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은 기회가 생기면 또 다른 장소에서 또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